내가 거길 대체 왜 가? 뭐 잘난 꼴 보려고 거기를 가? 공항 도착 게시판에 하노이행 비행기 시간이 떴습니다. 3시간 후 출발이었습니다. 수화물을 붙이면서 직원이 물었습니다. 짐이 꽤 무거우시네요. 뭐가 이렇게 많으세요? 대답 대신 웃기만 했습니다. 큰 가방 2개에 고추장 10통, 김 50봉지, 라면 30개, 그리고 제가 아끼던 한복 3벌까지 담았습니다. 며느리 린의 고향에 가져갈 선물이었습니다. 결혼 5년 만에 처음 가는 길이었습니다. 옆에 선 아들 태수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엄마, 긴장하지 마세요. 린 가족들 다 좋은 분들이에요. 긴장하지 않는다면 거짓말이었습니다. 베트남이라는 나라도 낯설었고 며느리의 집안 형편이 어렵다는 건 익히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얼마나 힘든지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이 여행을 오기까지 쉽지 않았습니다. 1달 전만 해도 저는 린과 제대로 된 대화조차 나누지 않고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린을 집에서 내보내려고까지 했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앞서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계신가요? 무엇을 하며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흔적이 큰 힘이 됩니다. 린은 24살에 한국에 왔습니다. 결혼 중개업체를 통해서였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작고 수줍은 모습이었습니다. 한국말도 거의 못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저 린이에요. 어색한 발음으로 인사하던 모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솔직히 처음부터 반대했습니다. 36살 아들이 12살이나 어린 외국인과 결혼한다는 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게다가 돈을 주고 중개업체를 통해 신부를 구한다는 것 자체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태수가 워낙 간절했습니다. 엄마, 제발요. 저 혼자서는 장가 못 갈 것 같아요. 린이 정말 착해요. 결국 허락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제 마음 한구석에는 늘 불편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우리 집안에 외국인 며느리가 들어온다는 것, 그것도 가난한 나라에서 온 며느리라는 것이 자꾸만 신경 쓰였습니다. 결혼식 날 린의 가족은 아무도 오지 못했습니다. 비행기 값이 없어서였습니다. 사진으로만 보내왔던 린의 부모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쭈글쭈글한 얼굴에 수수한 옷차림이었지만 눈빛만은 따뜻했습니다. 그날 시댁 친척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의 친정 식구들은 왜 안 왔대? 글쎄, 돈이 없나 봐. 태수가 고생 좀 하겠네. 그 말들을 들을 때마다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남들 앞에서 체면이 깎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부끄러움은 점점 린에 대한 원망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비행기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베트남까지는 5시간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긴 시간 동안 지난 5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신혼 초 1년은 그럭저럭 괜찮았습니다. 린이 한국 생활에 적응하려고 애쓰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청소도 하고 빨래도 했습니다. 하지만 요리만큼은 정말 서툴렀습니다. 김치찌개를 끓이면 맹물 같았고 된장국은 짜기만 했습니다. 밥도 제대로 못 지어서 서릿거나 질척했습니다. 처음엔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베트남 음식과 한국 음식이 다르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린아, 김치찌개는 김치를 먼저 볶아야 해. 이렇게 천천히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했습니다. 2년째 되던 해부터 작은 불만들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린은 아침잠이 많았습니다. 제가 새벽 6시에 일어나 시장 갈 준비를 할 때 린은 9시가 넘어서야 일어났습니다. 설거지도 대충대충,
청소도 꼼꼼하지 못했습니다. 한 번은 새벽같이 남편이 화장실에 갔다가 미끄러져 넘어질 뻔했습니다. 물기를 제대로 닦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빨래를 넣을 때도 색깔 구분을 안 해서 흰옷이 물들기 일쑤였습니다. 남편의 새 와이셔츠가 분홍색으로 변했을 때는 정말 화가 났습니다. 리나, 이거 새로 산 건데 어떡해? 빨래 구분 좀 하라고 몇 번을 말했어? 리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미안하다고만 했습니다. 그 모습이 더 답답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만 하고 고치지를 않으니까요. 명절 때는 더 힘들었습니다. 제사상을 차리는데 린이 도움이 안 됐습니다. 칼질도 서툴고 전 부치는 것도 못했습니다. 기름이 튀면 깜짝깜짝 놀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한 번은 제가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 전이 다 타버렸습니다. 불 조절을 제대로 못한 것입니다. 아이고, 일을 어쩌나. 손님들 오는데 급하게 다시 준비하느라 진땀을 뺐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모였을 때도 리는 구석에 앉아 있기만 했습니다. 한국말이 서툴러서 대화에 끼지 못했습니다. 동서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수 형수님 참 조용하시네요. 말도 잘 못하고 일도 서툴고 좀 그렇긴 하죠. 뭐 외국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죠.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속이 상했습니다. 내 며느리가 무시당하는 것 같아서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린에게도 화가 났습니다. 왜 더 노력하지 않을까? 왜 한국말을 더 열심히 배우지 않을까? 왜 한국 며느리들처럼 똑 부러지게 행동하지 못할까? 태수한테 몇 번 말했습니다. 린이 좀 가르쳐라. 이렇게는 안 되잖아.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 하지만 아들은 늘 린 편만 들었습니다. 엄마, 린이도 노력하고 있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조금만 기다리라는 말을 2년째 듣고 있었습니다. 인내심이 바닥나고 있었습니다. 3년째 되던 봄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남편의 칠순 잔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친척들과 동네 분들까지 50명이 넘게 초대했습니다. 한 달 전부터 준비하느라 바빴습니다. 음식 준비, 장소 예약, 손님 맞을 준비까지. 린도 도와주기는 했지만 여전히 서툴렀습니다. 잔치 사흘 전 린이 감자를 깎다가 손을 베었습니다. 꽤 깊게 베어서 병원에 가야 했습니다. 5 바늘이나 꿰맸습니다. 손을 쓸 수 없게 되자 모든 일을 제가 혼자 해야 했습니다.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잔치 전날 밤 새벽 3시까지 부엌에서 일했습니다. 허리는 끊어질 것 같고 다리는 퉁퉁 부어올랐습니다. 린이 미안하다며 한 손으로 뭐라도 돕겠다고 했지만 화만 났습니다. 됐어, 가서 자. 어차피 한 손으로 뭘 하겠어. 쏘아붙이듯 말했습니다. 린의 눈에 눈물이 고이는 게 보였지만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잔치 당일 손님들이 모였습니다. 음식상을 차리고 사람들을 맞이했습니다. 다행히 음식은 맛있다는 평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시댁 큰형님이 한마디 했습니다. 아이고, 재수 씨가 다 준비했네. 며느리는 뭐 했어? 제가 대신 대답했습니다. 린이가 손을 다쳐서요. 큰형님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손 다친 지가 벌써 사흘이나 됐는데 그것도 핑계가 되나? 한 손으로도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 말에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린은 구석에 서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잔치가 끝나고 집에 돌아왔을 때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쌓였던 5년간의 불만이 터져나왔습니다. 리나, 우리 진지하게 얘기 좀 하자. 거실에 앉았습니다. 태수도 옆에 있었습니다.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리나, 나도 참 많이 참았어. 근데 이제는 한계야. 5년 동안 뭐가 나아진 게 있어?
요리도 여전히 서툴고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고 한국말도 여전히 어눌하고 명절 때마다 나 혼자 고생하고 너 이러려고 시집 온 거야? 린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태수야, 엄마가 솔직히 말할게. 린이가 아무리 외국 사람이라지만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 5년이면 충분히 배울 수 있는 시간이잖아. 근데 왜 여전히 이 모양이야? 태수가 린을 감싸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만하세요. 린이도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제가 소리쳤습니다. 최선? 이게 최선이야? 그럼 린이 최선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야? 린이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노력할게요. 그 말을 듣는데 더 화가 났습니다. 노력한다는 말 5년 동안 몇 번을 들었는지 알아? 이제 그 말도 듣기 싫어. 차라리 솔직하게 말해. 너 한국 생활 싫은 거지? 여기 있기 힘든 거지? 린이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결정적인 말을 꺼냈습니다. 린아, 미안하지만 너 베트남 돌아가는 게 어때? 태수도 행복하지 않고 나도 힘들고 너도 힘들 것 같은데 이혼하는 게 서로에게 나을 것 같아. 그 말이 떨어지자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태수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엄마,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뱉은 말이었습니다. 엄마도 이런 말하기 싫어. 근데 이러고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린이도 불행하고 우리도 불행하잖아. 린이 벌떡 일어나 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문 닫는 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태수가 저를 쏘아봤습니다. 엄마, 정말 실망이에요. 제가 엄마를 이렇게 모르는 사람인 줄 몰랐어요. 태수도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혼자 거실에 남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내가 너무한 건가? 하지만 동시에 억울했습니다. 5년 동안 제가 얼마나 참았는데, 린을 위해 얼마나 애를 썼는데, 그날 밤 린과 태수는 방문을 잠그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누워 잠을 청했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새벽에 방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린이 나와서 화장실로 갔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제 눈과 마주쳤습니다. 린의 눈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밤새 울었던 것입니다. 가슴이 찔렸지만 모른 척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린이가 베트남 한번 다녀오고 싶대요. 할머니가 많이 편찮으시다고 하네요. 제가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다녀와. 아니면 그냥 거기 있어도 되고. 태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제발요. 그런 식으로 말씀하지 마세요. 일주일 동안 냉전이 계속됐습니다. 린은 제 눈을 피했고 저도 린과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얼어붙었습니다. 태수가 중간에서 힘들어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태수가 제안했습니다. 엄마, 우리 셋이 베트남 같이 가요. 린이 할머니도 뵙고 사돈 어른들도 만나고 그러면 엄마도 린이를 좀 더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엔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왜 거기까지 가? 하지만 태수가 간청했습니다. 엄마, 제발요. 이게 마지막 기회예요. 이번에 안 가시면 정말 저희 이혼할 거예요. 그 말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아들의 결혼을 제가 깨뜨릴 수는 없었습니다. 며칠을 고민한 끝에 결국 허락했습니다. 알았어. 가는 거야. 근데 이번에 가서도 내 마음이 안 바뀌면 어쩔 수 없어. 출발 일주일 전부터 짐을 쌌습니다. 뭘 가져가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돈을 가져가는 게 나을까? 아니면 물건이 나을까? 솔직히 린의 가족을 돕고 싶은 마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빈손으로 갈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시장에 가서 고추장을 샀습니다. 한국 고추장은 베트남에서 비싸다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김도 한 보따리 샀습니다. 라면도 한 박스 샀습니다. 그리고 제 옷장을 뒤졌습니다. 아직 깨끗한 옷들을 골라서 큰 가방에 담았습니다. 한복도 챙겼습니다. 시집 올 때 입었던 분홍색 한복이었습니다. 짐을 싸면서도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이 여행이 끝나면 어떻게 될까? 린과의 관계는 나아질까? 아니면 더 나빠질까? 하노이 공항에 내렸을 때 후끈한 열기가 온몸을 감쌌습니다. 한국은 아직 추운 3월이었는데 이곳은 한여름 같았습니다. 옷을 한 겹 벗었지만 여전히 땀이 났습니다. 입국 심사를 받고 나오는데 린의 동생이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19살쯤 되어 보이는 수줍은 청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누나 시어머니. 서툰 한국말로 인사했습니다. 짐을 찾아 나오니 린이 택시를 불렀습니다. 어머님, 우리 집까지 좀 멀어요. 4시간쯤 걸려요. 4시간이라는 말에 놀랐습니다. 대체 얼마나 시골인 거지? 속으로 한숨이 나왔습니다. 택시가 출발하자 하노이의 거리가 펼쳐졌습니다. 오토바이들이 물밀듯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수백 대가 동시에 움직이는 모습이 장관이었습니다. 정신없고 시끄러웠습니다. 공기도 탁했습니다. 도시를 벗어나자 풍경이 달라졌습니다. 논밭이 펼쳐지고 물소들이 풀을 뜯고 있었습니다. 작은 마을들이 이어졌고 집들은 점점 낡아 보였습니다. 벽돌로 대충 쌓은 집들, 녹슨 철판 지붕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2시간쯤 지났을 때 포장도로가 끝나고 비포장도로가 시작됐습니다. 택시가 심하게 덜컹거렸습니다. 먼지가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기침이 나왔습니다. 린의 표정이 점점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창밖을 보는 그녀의 눈에 부끄러움이 어려 있었습니다. 3시간 반쯤 지나자 산길이 나타났습니다. 구불구불한 길을 따라 올라가는데 아찔했습니다. 한쪽은 낭떠러지였고 다른 한쪽은 산이었습니다. 혹시 차가 미끄러지기라도 하면 어쩌나 싶어 손잡이를 꽉 잡았습니다. 길은 점점 좁아졌고 노면은 더 거칠어졌습니다. 마침내 택시가 작은 마을 입구에 멈춰 섰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차가 못 들어가요. 린의 동생이 짐을 들었고 저희는 걸어서 들어갔습니다. 좁은 흙길이었습니다. 비가 오면 진창이 될 것 같은 길이었습니다. 양옆으로 대나무 울타리가 쳐져 있고 그 안에 작은 집들이 보였습니다. 나무와 대나무로 지은 집들이었습니다. 지붕은 야자수 잎으로 엮어져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나 봤던 광경이었습니다. 정말 이런 곳에서 사람이 사나 싶었습니다. 300m쯤 걸어 들어가니 린이 한 집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어머님, 여기에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대나무와 나무 판자로 지은 집이었습니다. 한국의 작은 방 2개 크기에 불과했습니다. 벽은 대나무를 엮어 만들었고 틈새로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지붕은 야자수 잎을 엮어 올려놓았는데 군데군데 해진 부분이 보였습니다. 비가 오면 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당에는 닭 몇 마리가 돌아다니고 있었고 구석에 물동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사람이 사는 집인가 싶었습니다.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린이 이런 곳에서 자랐다니. 그리고 이런 집에서 자란 아이가 한국의 제 집에서 살게 된 것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린의 어머니가 나왔습니다. 마른 몸에 검게 그을린 피부였습니다. 주름이 깊게 파여 있었고 손은 거칠어 보였습니다. 나이는 제 또래쯤 되어 보였지만 훨씬 더 늙어 보였습니다. 베트남어로 뭐라고 하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나무 껍질처럼 거칠었습니다.
평생 노동으로 굳어진 손이었습니다. 린이 통역했습니다. 어머니가 어서 오라고 하세요. 오랜만에 딸 보니까 너무 좋다고 하세요.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바닥은 시멘트였는데 군데군데 금이 가 있었습니다. 가구는 거의 없었습니다. 낮은 플라스틱 식탁 하나, 플라스틱 의자 몇 개, 그리고 구석에 작은 제단이 전부였습니다. 제단에는 린의 아버지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벽에는 달력 하나와 낡은 거울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한국의 제 집과 비교가 됐습니다. 제 집에는 텔레비전,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온갖 가전제품이 있었습니다. 가구도 좋은 원목 가구들이었습니다. 거실에만 소파, 장식장, 텔레비전장이 있었습니다. 그런 집에서 살던 제가 린에게 요구했던 것들이 떠올랐습니다. 깨끗하게 청소하라고, 빨래를 완벽하게 하라고, 음식을 맛있게 만들라고. 린의 할머니가 누워 계신 방을 보여주었습니다. 아주 작은 방이었는데 사람 하나 누우면 꽉 찰 크기였습니다. 할머니가 얇은 이불을 덮고 누워 계셨습니다. 야윈 얼굴에 주름이 가득했습니다. 뼈만 남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린을 보자 눈이 반짝였습니다. 외손녀야. 베트남어로 뭐라고 하시며 린의 손을 잡았습니다. 린이 할머니 손을 잡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오열하듯 울었습니다. 5년 만에 만난 할머니였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보고 싶었을까? 그 모습을 보는데 제 눈시울도 뜨거워졌습니다. 화장실을 보여주겠다며 린의 동생이 안내했습니다. 집 뒤편에 있는 작은 오두막이었습니다. 문도 없고 지붕만 덕지덕지 얹어놓은 구조였습니다. 땅에 구멍이 파여 있고 양옆에 발 디딜 곳만 있었습니다. 냄새가 고약했습니다. 코를 막았습니다. 물은 큰 항아리에 담겨 있었고 바가지로 떠서 쓰는 방식이었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제 집 화장실은 깨끗한 양변기에 비데까지 있었습니다. 따뜻한 물이 나왔고 향기로운 비누와 수건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화장실을 써본 린이 이곳에 다시 온 것입니다. 얼마나 참담했을까. 저녁이 되자 린의 어머니가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마당에 화로를 피우고 그 위에 냄비를 올렸습니다. 장작을 주워다 불을 지폈습니다. 연기가 자욱하게 피어올랐습니다. 쌀국수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저도 도와주겠다고 했지만 손사래를 치며 앉아 있으라고 했습니다. 린의 어머니는 능숙하게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간단한 도구로 변변치 않은 재료로 음식을 만드는 모습이 숙련되어 보였습니다. 1시간쯤 지나 식사가 준비됐습니다. 쌀국수에 숙주나물과 고수가 들어 있었습니다. 고기는 조금밖에 들어 있지 않았습니다. 간소했지만 맛은 생각보다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양이 적었습니다. 배가 부르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는 늘 배불리 먹었는데 여기서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식사 후 린의 가족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태수가 린의 어머니와 대화하며 통역해 주었습니다. 아버지는 작년에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다리 건설 현장에서 일하다가 떨어져서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고 했습니다. 보상금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건설 회사가 돈이 없다며 아주 적은 돈만 주고 도망쳤다고 했습니다. 그 후로 어머니 혼자 세 남매를 키웠다고 했습니다. 마을 공동론에서 일하고 대나무 바구니를 만들어 팔아서 생계를 이었다고 했습니다. 하루 종일 일해도 겨우 10,000원 정도밖에 벌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 돈으로 세 식구가 먹고 살아야 했습니다. 린이 한국에 간 것도 가족을 돕기 위해서였습니다. 중개업체에 거금을 빚지면서까지 한국행을 선택했다고 했습니다. 빚이 얼마나 되냐고 물었더니 태수가 대답했습니다. 3천만 동이요. 한국 돈으로 한 150만 원 정도 돼요.
150만 원. 한국에서는 큰 돈이 아니었지만 이곳에서는 거금이었습니다. 그 돈을 갚기 위해 린이 얼마나 고생했을까. 한국에서 번 돈을 매달 집으로 보냈다고 했습니다. 그 돈으로 동생들이 학교에 다니고 할머니 약도 샀다고 했습니다. 린이 한 달에 보내는 돈이 얼마냐고 물었습니다. 30만 원 정도요. 30만 원. 제가 한 달에 시장에서 쓰는 돈과 비슷했습니다. 린이 번 돈의 대부분을 집으로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린은 늘 헌옷을 입고 새 것을 사지 않았던 것입니다. 화장품도 제일 싼 것을 썼고 미용실도 가지 않고 제가 머리를 잘라주었습니다. 저는 린이 검소한 줄로만 알았습니다. 아니, 솔직히 짠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겠습니다. 린은 자신을 위해서는 한 푼도 쓰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모든 돈을 가족에게 보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제야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린이 왜 그렇게 돈을 아꼈는지, 왜 새 옷 한 벌 사지 않고 지냈는지, 제가 헌옷이라며 준 옷들을 그렇게 소중히 여긴 이유도 알 것 같았습니다. 그 옷들이 린에게는 한국에서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제대로 된 옷이었던 것입니다. 밤이 되자 촛불을 켰습니다. 전기가 없었습니다. 마을 전체가 전기 없이 살고 있었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2025년인데 전기가 없다니. 한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촛불 아래에서 린의 어머니가 대나무 바구니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손놀림이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평생 해온 일이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하나를 만드는데 1시간쯤 걸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걸 팔면 얼마를 받냐고 물었습니다. 한 개에 10,000원 정도요. 1시간 일하고 10,000원. 한국의 최저시급보다 훨씬 낮았습니다. 제가 가져온 선물들을 꺼냈습니다. 고추장, 김, 라면, 그리고 한복까지. 린의 어머니가 하나하나 만지며 감탄했습니다. 특히 한복을 보고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아름다워요. 린이 통역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린의 어머니가 한복을 입었습니다. 촛불 아래에서 분홍색 한복이 빛났습니다. 비록 낡은 대나무 집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궁전 같았습니다. 린의 어머니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